Garamsam. 자, 금속 처리 제1장 금속 열 처리의 기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은 금속 열 처리의 개요, 그리고 기초 이론, 조직 특성, 열 처리 방법, 그리고 정리와 평가를 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선 첫 시간 금속 열 처리의 개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열 처리 개요에서는 금속 재료의 성질과 특성, 그리고 열 처리의 목적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강열기, 처음에 이제 생강열기가 있는데, 이제 교과서를 쓴 저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썼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금 이 그림은 이제 반도체 제조 시 나오는 이제 그 웨이퍼나 화학 그 방막을 입힌 뒤 안정화시키는 열 처리를 하는 그런 사진을 실어 놨습니다. 이러한 사진을 왜 실어 놨을까요? 흔히 열 처리라고 하면은 뭐 3D 산업을 많이 생각하죠.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그러한 이제 그 3D 산업을 연상시키기 좋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인식 개선을 위해서 열 처리가 이렇게 최신의 첨단 산업에도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첨단 산업에서 열 처리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렇게 생강열기를 통해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속 열처리 개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열처리 개요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속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금속 재료 열처리 목적에, 열처리와 열처리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기본적인 열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시간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 재료에 요구되는 성질 우선 보도록 합시다. 금속 재료에 요구되는 성질은 가끔 기능사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기능사 문제. 그래가지고 이러한 성질들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얼토당토하는 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성, 절삭성 및 열처리성이 좋아야 된다. 가공성, 여기서 말하는 가공은 소성 가공이 될 수도 있고 용접 가공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금속 재료는 전연성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원하는 모양으로 소성 가공을 하기도 좋고, 그리고 녹여가지고 붙이는 그런 용접이나 주조, 단조 가공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절삭성, 금속 재료는 또 잘 깎여요. 공구나 이러한 이제 그 바이트 같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반이나 밀링 가공을 통해서 선삭과 연삭이 가능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성질에 따라서 열 처리를 통해서 내가 뭐 연성 재료를 만들 수 있고 경한 재료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걸 또 이제 열 처리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장점이 금속 재료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소성 및 주조성이 좋다. 소성 방금 말했죠. 소성 가공, 내가 원하는 변형을 줘서 외력을 줘서 형태를 만드는 그런 소성 가공을 하는 소성이 좋고, 주조성, 내가 녹여서 거푸집에다가 부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주조성도 좋아야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경량화가 가능해야 된다. 요즘 최대 이슈가 되는 게 경량화. 어느 산업에 제일 이슈되죠? 그쵸,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요즘 이슈가 되는 게 경량화입니다. 경량화. 왜냐? 자동차가 가벼워야지, 자동차 무게가 가벼워야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소모가 적게 되고, 그래서 연비가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뭐 저에너지원인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뭐 수소 아니면 전기로 자동차가 구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량화가 가능해야 된다. 금속 재료의 성질, 요구되는 성질 중에 하나가 경량화 능력입니다. 선생님이 저번 봄방학 때 제주도로 가가지고, 제주도가 요즘 굉장히 전기 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울 EV를 탔었는데 생각보다 좋습니다. 많이 자리가 잡혔어요. 한번 충전하면 한 100km 정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가볍고, 생각보다 가볍기 때문에 전기 모터로 가는데도 굉장히 잘 치고 나갑니다. 신나게 타고 다녔죠. 근데 아직은 좀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해 줘야 되고 충전소가 많지 않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경량화가 많이 되고 기술이 개발이 되면 전기 자동차도 지금 많이 상용화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안정성이 높아야 된다. 그 재료가
뭐 쉽게 뿌개지거나 아니면은 피로에 의해서 파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정성이 높아야 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경제적이어야 된다. 광정이 엄청 좋은 재료라도 대량 생산이 안 돼가지고 조금씩 간의 수공 음식으로 조금씩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비싸다 하면은 공업적인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경제적이어야 된다. 이것도 금속에 요구되는 성질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용 조건과 환경에 대한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 금형 및 공구류에는 내마멸성이 좋아야 됩니다. 금형 및 공구. 금형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많이 보는 게 뭐 있죠? 그쵸? 제선제강 아변할 때 아변에 들어가는 아변놀이 있죠? 아변놀. 이러한 아변놀이 있는데 이 아변놀이 이렇게 요 사이에 이제 판재가 들어가서 이렇게 원하는 두께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게 이제 일종의 아변놀도 금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아변놀이 마모가 된다. 그래서 점점 작아진다. 그럼 나오는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겠죠. 그럼 이게 품질 관리가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형 및 공구류는 내마멸성이 좋아야 됩니다. 내마멸성. 또 어떤 경우 내가 바이트로 공작물을 깎는데 공작물을 막 깎는데 얘가 이게 이제 공구죠. 공구. 공구가 공작물을 깎아야 되는데 공구 자체가 내마멸성이 떨어져서 공구가 깎인다. 그러면은 정밀도가 떨어지죠. 정밀도가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공작물의 치수를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형 및 공구류에는 내마멸성, 마멸에 견디는 성질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고온에서 사용되는 이제 그런 금형 및 공구에는 열팽창 계수, 열전도 같은 열적 성질이 좋아야 되며 고온에서 사용된다고 고온에 그 높이 열간 아변할 때 뭐 아변놀이 열에 의해서 팽창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식성, 내산화성, 강도, 내열성 이런 것들이 우수해야 어디서 주로 쓰이죠? 내신성, 내산화성은 그쵸? 중화공업. 뭐 석유 산업이라든가 석유 전제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화학 제품 제조하는 그런 산업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식성, 내산화성, 강도, 내열성이 우수해야 되며 저온에서 사용되는 특수기계나 화학기계는 저온 경도도 줘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 저온은 굉장히 저온입니다. 뭐 액체 질소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정도의 저온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많이 보는 요즘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힘을 가졌죠. 그 러시아가 힘을 가진 데에는 시베리아에서 PNG를 나르고 있기 때문에 PNG 가스의 종류에는 뭐 LPG, LNG 그리고 LPG, LNG 뭐 그리고 또 이제 PNG라는 게 있어요. LPG는 리퀴드 페트롤 가스에서 액화 석유가스, LNG는 리퀴드 내추럴 가스에서 액화 천연가스, PNG는 파이프 내추럴 가스입니다. 시베리아에서 나온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운반하는 이런 가스인데 요즘 러시아가 힘을 발휘하는 게 이 가스관을 유럽에 공급하는 걸 거의 러시아가 해요. 지금 많이 그래서 러시아가 힘이 셉니다. 러시아에서 지금 이 가스관 꼭지를 잠그면은 유럽이 굉장히 추위에 떨 수도 있을 정도로 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자, 중요한 거는 이 PNG가 이제 파이프로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로 공급되는 내추럴 가스에서 PNG인데 이 파이프가 시베리아를 건너가기 위해선 굉장히 저온에 견뎌야 됩니다. 저온. 왜 저온 경도가 왜 중요하냐? 재료에서는 DBTT라는 게 있어요. DBTT. 덕타일, 브리틀, 트랜스포메이션, 템퍼레처 해서 연성에서 연성에서 취성으로 변태하는 온도가 있어요. DBTT. 이 DBTT를 낮춰야겠죠. 최대한. DBTT가 너무 높다. 그러면은 조금만 온도가 낮아도 브리틀 재료로 변신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깨지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 사용하는 온도보다 훨씬 낮을 수 있게 안전율을 고려해서 한 2배, 3배 낮게
그렇게 이제 재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저온에서 사용되는 뭐 방금 말한 이런 PNG에서 사용되는 파이프나 아니면 뭐 액체 질소를 담는 이런 용기를 만든 특수기계나 화학기계는 저온에서도 견딜 수 있게 재료가 설계돼야 되고요. 산이나 알칼리 용액을 사용하는 제품, 염산공장, 황산공장,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여기 입안에도 있나? LS-니쿠. LS-니쿠가 이제 그 동제련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죠. 동제련 하기 위해서는 황산이나 염산 이런 산 제품에 동을 녹여야 되는데 그게 고기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동이나 알칼리 용액, 아니, 산이나 알칼리 용액의 내식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이제 우리가 원활하게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 조건의 환경에 따라서 요구되는 성질이 이와 같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열처리의 목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리의 목적. 뭐 열처리의 목적 제품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기계 제작하는 과정에서 내가 필요한 성질을 얻기 위해서 열처리의 목적을 달리하는데 일단 주조를 할 때는 주조는 내가 액체 상태로 어떤 형틀의 액체 금속을 부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좀 비대합니다. 주조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조 조직은 조직이 치밀하지 않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얘를 미세화시키고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응고속도 차이. 만약에 이만한 제품이다. 그럼 여기랑 응고되는 속도의 차이가 있겠죠. 바깥이 좀 더 빨리 하고 안쪽은 늦게 되기 때문에 서로 요 사이에서 응고속도 차이 때문에 변형되면서 틀어지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응력이 발생합니다. 응력. 그래서 주조할 때 나오는 응력이라고 해서 얘를 주조응력이라고 해요. 주조응력. 이 주조응력을 해소해 줘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미세화나 재질 개선할 수 있는 열 처리를 수행해 줘야 되고요. 냉간 가공으로 가공된 제품, 예를 들면 뭐 아까 우리 냉간 압연도 해당되고 그리고 프레스를 할 때 이런 판재를 요런 데 팍 찍을 때 그럼 이런 형태 나오죠. 요런 이제 모서리 부분에 가공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냉간 압연에 의한 응력이 쓰입니다. 가공 경화. 그 가공돼서 그 경화되게 되면 이 부분이 취약부가 돼요. 이런 취약부를 해소해주기 위해서도 열 처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프레스 같은 경우가 한 번에 찍어서 제품이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여러 번 해야 돼요. 단계적으로 이제 변형을 취해가지고 최종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가공할 때마다 계속 취약부가 생기니까 나중에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최종 가공에 이르지 못해서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공을 계속하기 위해서 얘를 연화시키는 목적의 열 처리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조, 단조, 냉간 가공, 용접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잔류응력을 반드시 해소해줘야 그 제품이 우수한 성질로 오래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공 후에는 또 변형이나 균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변형이나 균열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열 처리를 수행합니다. 자, 이건 이제 여기는 이제 제조 과정에 있어서의 이제 열 처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열 처리의 이 목적은 소재나 제품을 사용 목적에 따라서 중요한 건 목적이죠.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조직과 재질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열 처리라고 합니다. 열 처리. 자, 열 처리를 크게 나누면은 이제 기본 열 처리 4대 열 처리가 있죠. 불림, 풀림, 담금질, 뜨임. 영어로 normalizing, annealing, quenching, tempering. 불림은 normalize. 뭐 근데 현장에서는 요즘 일본식, 요즘은 아니지만 하여튼 옛날에 기술을 일본에서 배운 사람들은 일본식 표현도 많이 씁니다. 불림을 그래서 일본식으로 하면 불림, normalizing, 준수하게 한대서 소준. 그리고 풀림은 내가 연화시킨다. 둔하게 한다 해서 소둔. 담금질은 어디? 담근다 해서 소입. 뜨임, 수려하게 한다 해서 소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본식 표현. 그리고 가공,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불림은 가공 시 발생된 이상 조직에 대해서 균질화 및 가공성 향상. 그래서 말 그대로 노멀라이징, 정상화를 시키는 거죠. 정상화. 기본 원래 표준 조직으로 만들어주는 게 노멀라이징.
그리고 풀림은 내가 소성 가공을 계속 하는데 할수록 취약해지고 깨지니까 얘를 가공성을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연화시키고 또 잔류응력을 제거하는 게 이제 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금질은 경도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당금질 한 뒤에 얘는 너무 취약해서 쓸 수가 없어요. 너무 경도가 올라서 깨져, 취성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느 정도 인성을 부여하고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처리가 바로 소려, 뜨임입니다. 뜨임, 템퍼링. 뭐 퀸칭과 템퍼링이 있는데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당금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더 메인 기술은 뜨임에 있어요. 뜨임. 어떤 책에서는 당금질을 뜨임의 전처리로 보는 정도로 뜨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기타 또 이제 표면 경화, 침탄, 질화 이런 이제 표면을 경화시키는 그런 열처리가 있죠. 표면 경화는 하드 페이싱이라고 하고 표면에 만멸성을 놓고 중심부는 내충격성이 큰 이중 조직을 가지게 하는 열처리를 이제 표면 경화라고 하고요. 뭐 이제 화염 경화법도 해당되고 고주파 경화법도 해당되고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가끔 기능사 문제 많이 나오는 게 화염 경화법과 고주파 경화법이 많이 나옵니다. 화염 경화법은 그냥 여러분들 실제로 보는 탄소 토치로 얘를 이제 표면만 달고서 냉각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화염 경화고요. 고주파 경화는 이제 전자레인지 같은 거죠. 고주파를 이용해서 이제 재료의 표면만 알맞은 주파수로 조작을 해가지고 달궜다가 급냉을 시켜서 표면만 경화시키는 게 고주파 경화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장단점은 뭐냐면 화염 경화는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능이 좀 필요하고 고주파 경화는 장비가 필요하죠. 우선 고주파 처리를 해야 되니까 장비가 필요하고 대신에 자동화가 쉽다. 자동화가 쉽고 생산성이 좋다.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다. 이런 뭐 특징들이 화염경화과 고주파 변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탄, 질화가 있는데 침탄은 표면에 탄소를 침투시키는 게 표면경화가 침탄, 질화는 표면에 질소를 침투시키는 표면경화가 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화법이 있는데 기능사 문제에서는 기능사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구분을 해야 될 게 칼로 세라입니다. 칼로랑 세라. 칼로는 뭘 침투시키는 게 칼로라이징이죠? 칼로? 그쵸. 칼로. 칼륨? 칼슘? 아니죠. 알미늄이죠. 알미늄을 침투시키는 게 칼로라이징. 세라는 아연이죠. 아연. 칼로세라. 이 두 개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름대로 갑니다. 크롬 침투시키는 거. 크로마이징. 실리콘 침투시키는 거. 실리콘아이징. 붕소 침투시키는 거. 브로나이징. 탄소 침투시키는 거. 카보나이징. 질소 침투시키는 거. 질소. 니트로다이딩. 이렇게 해서 이름 따라가는데 주의할 건 칼로세라만 알면은 뭐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또 읽을 거리가 나왔네요. 읽을 거리 리퀴드 메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 리퀴드 메탈이 뭔지 한번 인터넷이나 이런 걸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뭐 당금질의 최첨단 소재로 불리면서 급부상되고 있는 리퀴드 메탈이다. 리퀴드 메탈은 천연재료인 지르코늄에 티타늄 뭐 이런 거 써서 뭐 액체처럼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선생님이 그 리퀴드 메탈을 본 거는 예전에 이제 교사하기 전에 그 직영부 산하에 생기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생기원. 생산기술연구원인데 이때 근무할 때 이제 리퀴드 메탈을 접해서 좀 제조하는 걸 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리퀴드 메탈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많이 이제 연구 단계였는데 요즘은 많이 상용화가 됐어요. 리퀴드 메탈이 액체 금속이죠. 뭐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티천 뭐 이런 종류의 액체 금속이 아닙니다. 이게 비정질입니다. 비정질이라서 비정질에 의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금속은 결정질이죠. 정질이라고도 하는데 주조 조직에서 이렇게 응고에 닿으면서 결정이 생겨가지고 응고 방향이 서로 달려서 이 계면이 생기는 이런 결정질이 대부분의 금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결정질의 단점은 이런 그레인 바운드리, 입계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얘네를 보완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비전질과 단결정이 있어요. 단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단결정. 비정질과 단결정 모두 결정질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든 게
연구한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비정질은 뭐냐? 여러분들 이 창문에 보는 유리 같은 이제 결정이 없는 이런 그 조직을 비정질이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만드냐? 굉장히 급냉합니다. 굉장히 급냉. 불활성 분위기에서 조직이 성장할 틈이 없이 굉장히 급냉을 시켜서 만든 조직이 비정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정질의 장점은 이런 그레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광택이 좋습니다. 광택이 좋고. 그리고 시약부가 적어서 강도가 좋습니다. 강도. 뿐만 아니라 탄성 좋아요. 탄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가볍습니다. 경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비정질 어디서 많이 쓰냐?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최근에 보면 아이폰, 미국의 아이폰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초기 아이폰 3GS, 우리나라 처음 들어온 게 3GS죠. 뒤에 백판이 백 케이스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 그래서 굉장히 두꺼웠어요. 뭐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좀 타원형으로 디자인하기도 했었는데 이 다음에 나온 게 아이폰 4죠. 4는 뭐로 되어 있냐? 뒤에가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요. 강화 유리. 조금 이뻐집니다. 하지만 팍팍 깨졌어요. 그래서 많이 리코드를 받고 했죠. 그 다음 5부터 굉장히 얇고 멋있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메탈 재질로 이때 도용된 게 이제 리퀴드 메탈이죠. 비정질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비정질. 굉장히 고부가가치 재료가 됐죠. 이때 아이폰 3, 4 쓸 때만 해도 비정질이 각광받지 못했는데 이제 핸드폰 사업이 미국 이렇게 나가면서 삼성도 쓰고 다른 기업들도 쓰면서 비정질이 굉장히 각광받고 고부가가치 재료가 됐습니다. 철 이런 거랑은 이제 단가가 틀리죠. 철이야 뭐 무게로 파는 톤당 얼마 이렇게 파는 재료지만 비정질은 굉장히 자그마한 한 평, 스퀘어피트, 미국 평수 30cm, 30cm에 몇백 불, 뭐 이런 식으로 팔리고 있죠. 그래서 고부가가치 재료가 됐고, 또 이제 결정질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만든 게 단결정입니다. 단결정은 결정의 성장을 한 방향으로 해준 거예요. 한 방향으로. 그래서 비정질과 유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제조 단가가 저렴하고 기술이 좀 더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질만큼의 고품질은 아니지만 굉장히 얘도 좋은 재료임에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비정질은 티타늄과 비교했을 때 2.5배 탄성도와 강도도 3배 이상 뛰어나다. 강도는 2.5배, 탄성도는 3배 이상 뛰어나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시간에는 열처리 기초 이론에 대해서 같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웠던 내용 같이 정리하고 인터넷 통해서 비정질학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고 조사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